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윤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113회차 이론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 회계의 기본 가정과 특징이 아닌 것은? 자, 1번. 기업의 관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 자, 기업 관점에서 측정한다라는 뜻은 우리 기업 실체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은 주주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것을 기업 실체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2번.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 가정한다. 자, 2번은 계속 기업의 가정이었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우리 회사는 계속해서 영업 활동을 영위할 것이다 라는 기본 가정입니다. 자, 3번. 기업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현금이 유입, 유출될 때로 본다. 자, 3번은 틀렸죠. 3번은 현금주의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우리 회계는 현금주의가 아니죠.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를 기본적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기업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 단위별로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 자, 4번은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었죠. 자, 그래서 1번과 2번, 4번 이 세 가지를 회계의 기본 가정이라고 합니다. 회계의 기본 가정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는 또 우리 이론 시험에 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외워주시고,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발생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자, 발생주의는 회계의 특징이고 기본 가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 가정이 아니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출제됐었거든요. 다음 중 회계의 기본 가정으로 틀린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고 1번 기업 실제 가정, 2번 계속 기업의 가정, 3번 발생주의, 4번 기간별 보고의 가정. 자, 이렇게 나오면 3번이 틀렸죠. 그죠? 발생주의는 맞지만 기본 가정의 하부 요소는 아닙니다. 자, 따라서 기본 가정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도 잘 구분하셔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상품의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 총 매입액에서 차감해야 될 항목은 무엇인가? 자, 우리 매출 원가 계산할 때 매출액, 매입액 필요하죠? 우리 상품의 T 계정을 그려볼게요. 자, 상품 T 계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계 1급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상품 증가는 차변이고요. 상품의 감소는 대변이었죠. 그죠? 자산 증가 차변, 감소 대변. 자, 그리고 증가하는 쪽에 기초 적어주시고, 감소하는 쪽에는 기말 재고. 자, 기초 기말 이렇게 깔아주시고, 자, 상품이 증가하려면 저희가 사오면 되겠죠. 매입, 단기에 매입하면 되죠. 그리고 빠진다라는 것은 판매가 되었다. 판매된 것을 매출 원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초 재고액에서 매입 재고액 더해주시고 단기 매입 두 개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을 빼주시면 나머지는 판매가 되었다.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T 계정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매입액에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는 매입액을 순매입액이라고 불러요. 순수한 매입액이다. 자, 그래서 총 매입액에 자, 매입 부대 비용을 더해줍니다. 자, 우리 매입 부대 비용이다 그러면 운반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수입해서 사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관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매입할 때 같이 들어간 비용들도 상품의 취득 원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해주시고 여기에 빠지는 게 있죠. 매입하면서 할인 받은 게 있다. 매입 할인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애누리 빼주시고 그 다음에 반품 보낸 거 빼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매입에서 차감해야 되는 내용들은 할인, 애누리, 환출입니다.
자, 차감해야 될 항목은 3번이죠. 3번은 빼야 된다라고 봐주시고, 자, 매입 수수료는 더하는 항목이고요. 운반비도 더하는 항목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건물 취득할 때, 자, 발생한 금액들이 다음과 같을 때 건물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자, 건물 매입 금액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매입 금액에. 자, 취득세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취득세는 건물 구입할 때 들어가는 매입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더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회계에서 자본화를 시키겠다 또는 자본적이다 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산에 포함시키겠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해 주셔야 되고,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건물이 20억이나 돼요. 그럼 제가 현금이 없겠죠? 자, 그래서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차입을 합니다. 돈을 빌려요. 건물 구입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어떤 것들을 내야 돼요? 이자를 내야겠죠. 이자 비용. 그죠? 자, 그러면 이 이자 비용을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고 또 이자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건물의 취득 원가로 보자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을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서 비용이 나갔다. 그러니까 차입해서 이자가 나갔다. 이 이자 비용을 차입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입 원가를 자본화를 시키자, 건물에 포함시키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취득 원가에 들어갑니다.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 원가는 당연히 판관비로 들어가야겠죠. 취득 원가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더해 주시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우리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저희가 이때까지 앞쪽에서 배웠던 뭐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런 것들에 비해서 내용이 적기도 하고요. 내용이 적기 때문에 묻는 문제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 잘 정리를 해두시고 나온다 그러면 꼭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1번. 물리적인 실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다. 그리고 비화폐성 자산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무형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그죠? 자산은 누구 거예요? 우리 회사 거죠? 그럼 우리 회사가 통제할 수 있어야겠죠? 자, 3번. 무형자산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서 다른 자산들과 분리하여 거래를 할 수 있거나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해야 된다. 자, 3번은 잘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일단은 4번부터 보는 거예요. 자, 4번 볼게요.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영업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원칙적으로 4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정하고 있다. 자, 4번 틀렸죠. 40년이 아니라 20년입니다. 그죠? 자, 2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형자산 자체는 유형자산과는 다르게 우리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책상이다. 그럼 책상이 계속 뭐 사용이 가능할 건지 사용이 불가능할 건지 저희가 눈으로 판단이 가능하겠죠? 뭐 노트북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죠? 자, 그런데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20년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3번 볼게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서 맞죠? 다른 자산들과 분리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맞죠?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해야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영업권이라는 것을 외부로부터 기업을 인수하면서 영업권을 인식했다라고 했을 때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4번 문제를 틀렸다라고 했을 때 20년이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다른 무형자산 파트 있죠. 무형자산 파트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거예요. 자, 무형자산 우리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우리 개발비, 자, 개발비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영업권은 외부 창출 영업권만 인정을 하고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20년 초과할 수 없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를 때 정액법을 쓰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 없다라고 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하실 때 직접법과 간접법 모두 사용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런 거는 꼭 맞춰야 되죠. 그죠? 1번 계정별 합계와 잔액을 나타내는 시선표. 1번은 합계잔액 시선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합계잔액 시선표는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죠. 그럼 1번이 틀렸고 2번 일정 시점에 현재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겠다. 그러면 재무 상태표였죠. 자, 그 다음에 3번 기업의 자본에 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변동 흐름을 파악하겠다. 그러면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겠다. 자본 변동표. 4번 과목이나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추가 정보를 나타내는 별지다. 얘는 주석입니다. 보충 설명하는 보고서를 주석이라고 했고요. 만약에 5번이 틀렸다라고 했을 때에는 왠지 4번이랑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 정보를 나타내는 별지는 주석이고요. 주석도 재무제표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외우실 때 이렇게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제 손자는 현주입니다. 저도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앞글자 따서라도 꼭 외워주시고 틀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유동부채 1번 맞죠? 2번. 자, 2번이 틀렸죠? 자, 우리 유동성 장기부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자, 이름만 보면 장기부채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비유동부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장기부채는 유동부채 쪽으로 들어가고요. 이 유동성 장기부채는 언제 쓰죠? 자, 원래는 비유동 부채였지만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12월 31일 날 결산일에 하는 분계죠. 처음에는 만기가 5년짜리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대변에 분계를 하겠죠. 자, 그런데 12월 31일 날 보니까 이제 만기가 예를 들어 한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이상 비유동 부채가 아니죠. 그래서 차변의 장기 차입금을 비유동 부채를 감소시키고 차변 쪽에 유동성 장기 부채를 써서 이 장기 부채가 이제 만기가 1년 이내에 남았습니다. 유동 부채를 증가시키는 분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6번 같은 문제를 풀 때 내가 좀 헷갈린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론 문제를 풀다가 K랩을 열어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 K랩에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 여기 들어가시면 계정 과목들이 쭉 들어와 있고요. 유동성 장기부채가 유동부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에 분류를 묻는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 들어가셔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외워주시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또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색하셔서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자본 항목 중 포괄 손익 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무엇인가? 자, 우리 포괄 손익 계산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우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포괄 손익 계산서는요. 우리 단기 순이익 있죠. 단기 순이익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수익에서 비용 빼고 남은 돈을 얘기를 하는데, 단기 순이익 말고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우리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실현 이익이라고 해서 실제로 내가 돈을 벌거나 실제로 돈을 썼을 때 들어가는 이익입니다. 그런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손익이라고 해서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손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손실이익.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손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겠죠.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요. 보통 주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 구입했을 때에는 5만 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12월 31일 현재 이 삼성전자의 주식이 12만 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얼마 이득 받죠? 7만 원 이익 받죠. 그죠? 자, 그런데 얘가 실제로 제 통장에 들어왔나요? 현금으로 들어왔나요? 들어오지 않았죠. 그죠? 자, 이러한 실현되지 않은 손익을 미실현 손익이다라고 하고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포괄 손익 계산서에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포함되어 있고요. 따라서 정답은 4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감자차손 어디로 들어가나요? 얘는 감자차손은 자본 조정으로 감자 자본을 감소시키고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손실을 얻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을 발행하고 이득을 얻었다. 그래서 자본 잉여금 쪽으로 들어가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이익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7번은 또 포괄 손익 계산서로 물었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포함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또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7번도 마찬가지로 감자차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적당한 것. 자,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매입액을 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되겠죠. 여기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판매된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재고에서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을 빼면 매출 원가가 나옵니다. 자, 두 개를 빼주시면은 45만 9천 원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되죠. 그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이익은 마이너스 16만 9천 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단기 순손익을 구하시려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또 빼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마이너스 16만 9천 원에 빼기 19만 1천 원을 하시면 또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36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손실 봤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단기 순손실 36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9번. 우리 9번부터는 원가 문제죠. 자,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분류를 할 때 틀린 것. 자, 원가 행태 자주 나오죠. 그죠? 일단은 원가 행태.
대표적으로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습니다. 자, 고정비는 말 그대로 고정적인 비용이다. 왜 우리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을 고정비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은 임차료가 있어요. 월세. 자, 월세는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달마다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 벌었는지 또는 얼마나 생산을 했는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내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조업도가 증가해도 월세는 동일하더라. 자, 총원가는 일정하더라. 자, 그런데 단위당 원가는 어때요? 제품 한 개당 들어가는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원가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단위당 원가. 자, 그 다음에 변동비. 자, 변동비는 말 그대로 변한다. 조업도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은 직접 재료비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또 그려보면 자, 조업도가 증가할 때 변동비도 같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형태예요. 자, 쉽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조업도가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생산량이 많아졌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재료를 또 많이 사와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도 이렇게 쭉 늘어나겠죠. 자, 그런데 제품 한 개당 들어가는 원가는 어때요? 일정하죠.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자, 우리 고정비 월세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자, 제품 100개 만들었어요. 100만 원 내야 되죠. 제품 1000개 만들었어요. 100만 원 내야 되죠. 제품 10,000개 만들었어요. 그래도 100만 원 내야 되죠. 그래서 총원가는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제품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월세를 제품별로 50만 원, 50만 원 나눠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4개를 만들었어요. 제품을. 자, 그러면 이 임차료를 25만 원씩 나눠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되더라. 자, 변동비. 자, 변동비는 예를 들어 내가 제품 100개 만들겠다. 그러면 재료비도 그만큼 많이 사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100원,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곱하기 100원만큼 늘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1000개를 만들겠다 그래도 더 늘어날 거고 10,000개다 그러면 그만큼 더 재료를 사야 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제품 한 개당 들어가는 거는 제가 아까 100원이라고 했죠. 100원씩 제품 한 개당 재료비가 100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고정원가는 조업도. 쉽게 생각해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원가는 어때요? 감소한다. 1번이 틀렸죠. 자, 2번 조업도가 증가해도 총원가는 일정하다 맞죠? 자,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해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맞고요. 변동원가는 총원가도 증가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보조부문 배분 원가, 부문 원가는 총 3가지 있죠. 상호배분법, 단계배분법, 직접배분법. 자, 상호배분법은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반영하는 방법이다. 맞죠? 자, 단계배분법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법이다. 2번이 틀렸네요. 일부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고요. 순서를 정해서 자, 1번이다. 그러면 배부를 다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배부하겠다 그러면 1번에다가는 배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3번 직접 배부법은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법이다. 3번은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보조 부문의 총원가는 제조 부문에 모두 배분된다. 맞죠? 자, 총원가는 모두 배분됩니다. 그러니까 보조 부문 원가는 그 보조 부문 서로 간의 용역을 계산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고요. 이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 원가로 배분을 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볼게요. 자, 단기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노무 원가는 발생 주에 따라 계산한다. 자, 단기총 제조 원가 어떻게 구하세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 합친 것을 단기총 제조 원가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직접 재료비부터 구해볼게요. 자, T계정 그려서 넣어볼게요. 자, 우리 재료비, 우리 원재료의 T계정, 원재료. 자, 원재료 다시 그릴게요. 자, 원재료 T계정도 외워주고 계셔야 되죠. 증가, 감소. 자, 기초 키말 있고요. 원재료도 단기에 매입해야 되죠. 매입. 그 다음에 공장에 투입하면 재료비가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직접 재료비를 구하셔야 되고 1월 1일 거 한번 넣어볼게요. 자, 기초 원재료 30. 자, 그 다음에 단기 원재료 매입액 130. 그럼 차변이 160, 대변도 160 나와야겠죠? 자, 그런데 기말 원재료가 4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 115만 원은 직접 재료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는 115만 원이다. 이렇게 구해주시고 그 다음 제조 간접 원가는 처음부터 알려주고 있네요. 그래서 70만 원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가 문제죠. 그죠?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틀리셨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임금액을 보시면 전기에 미지급한 임금액이 있고요. 단기에 미지급한 임금액이 있고 단기에 지급한 임금액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기에 미지급한 임금액. 자, 얘는 언제 거일까요? 당연히 전기 거죠. 전기에 지급을 했어야 됐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기 거입니다. 자, 그러면 단기에 임금을 지급할 때 35만 원 중에 15만 원이 들어가 있었겠죠. 전기에 미지급한 거 단기에 지급해야겠죠. 자, 그래서 35만 원 중에 전기에 해당하는 전기 미지급액을 뺍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 자, 얘는 언제 건가요? 단기 거죠. 그죠? 그래서 단기 거 계산하실 때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단기 지급액에다가 단기 미지급액을 더해 주시고 전기에 미지급한 거는 전기 거기 때문에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직접 노무 원가는 45만 원입니다. 자, 그럼 3개 다 더해 주시면 정답은 2번이네요. 230.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무 원가 때문에 많이 헷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지금 113회차에 나왔기 때문에 좀 잘 정리를 하셔서 다음번에 나온다 그러면 맞출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특히나 내가 원가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문제는 풀 수 있도록 좀 대비를 해주셔야겠죠. 자, 특히나 종합 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 각각의 특징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두 개를 좀 바꿔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개 비교한 표 있죠? 그 표를 보시고 좀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1번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용하기 적합하다. 맞죠? 자, 종합원가 계산은 한꺼번에 합쳐서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품종이 다양하지 않고 한꺼번에 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합니다. 자,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손 중에 자, 우리 공손은 불량품을 얘기를 하는 거죠. 불량품. 자, 불합격품을 공손이라고 하고 자, 공손에는 두 가지 있어요. 정상 공손, 그 다음에 비정상 공손. 자, 정상 공손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거고 제품의 원가에 더해줍니다. 자, 그런데 비정상 공손 원가는 영업의 비용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초 제공품 원가를 단기에 투입한 것으로 가정한다. 3번도 맞죠? 자, 평균법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해요? 기초 제공품과 그 다음에 단기
투입분을 따로 계산하는 거죠.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이 되고 첫 번째로 완성이 되고 두 번째로는 단기 투입에서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입 중에 몇 개는 미완성돼서 남아있더라. 두 개를 따로따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평균법은 두 개를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자, 4번. 자, 그럼 4번이 틀렸겠네요. 그죠? 제조 원가 중에 제조 간접 원가는 실제 조업도의 예정 배부율을 가정한다. 반영하여 계산한다. 자, 4번은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부가가치 세법상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을 물었습니다. 자, 면세 사업자로 등록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하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죠. 세금은 발급하지 못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당연히 발급 못하겠죠.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 과세자, 예, 발급 가능하고요. 간이 과세자 중에 직전 사업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다. 자, 이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합니다. 근데 간이 과세자 중에서도 4,800만 원 초과 이상이고 그리고 8천만 원 미달한다. 자, 이 사업자는 관의 과세자에 들어가지만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우리 부가가치 세법상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대손은 돈 떼인 거를 얘기하죠. 자, 1번 소멸 시효가 완성된 어음과 수표. 자, 시효가 끝났다. 그러면 저희가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대손 사유에 들어갑니다. 자, 2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대손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특수관계인과 발생했대요.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법상 대손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3번 채무자의 파산, 강제 집행, 형의 집행, 사업자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자, 이럴 때에도 대손 사유 들어가죠. 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부가가치 세법상 공급 시기로 옳지 않는 것. 자, 1번 폐업 시 잔존재와 폐업할 때 맞죠? 자, 주의하실 점은 또 시험에서 폐업 신고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 자,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선적일이었죠. 자, 무인 판매기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현금을 인치할 때, 자, 이 부분도 주의하실 점. 자, 현금을 투입할 때, 자, 우리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마시겠다라고 해서 현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때를 공급 시기로 봐야 되냐? 그러면 공급 시기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사장님이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낼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4번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판매를 위탁할 때 4번이 틀렸죠. 자, 위탁자가 판매를 위탁할 때가 아니라 자, 수탁자, 대리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요. 판매할 때. 자, 이때를 부가가치 세법상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3회차 이론 문제 전체를 풀어봤고요. 여기에서 좀 특이한 문제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틀린 게 있다 그러면 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래도 굳이 한번 꼽아보자면 우리 11번 같은 경우 노무 원가, 그러니까 범위에 가기는 하지만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8번 같은 유형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우리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무난했다, 무난한 회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113회차 이론 실무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